직관 그림은 왜 그렇게 그러냐면 그릴 게 없더라고요.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데 내용은 다양하게 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했고, 사실 뭐라고 상징적인 그림을 그릴 게 없어서 9강에서 제가 줄치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것만 좀 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248쪽에 중간에 저는 인격장애를 위시한 발달 단계 2단계 문제를 접근하는 치료자의 가장 중요한 위상으로 일관성을 꼽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가 중요하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인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미 발달 단계 2단계에서 엄마의 태도에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는 말이랑 사실 일치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여러 내용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좀 쉬어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강의인데, 아주 크게는 이제 두 개의 병에 대한 것들을 비중 있게 다루는데, 하나는 신체화에 대한 걸 다루고, 하나는 식사 문제, 이 두 가지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것들하고 또 기타 이제 아동의 문제 간단히 설명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먼저는 이제 신체화. 251쪽에 보면은 신체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병명으로 정신과에서 다뤄지는 용어가 신체형 장애, 신체화 장애, 정신신체 장애,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신체형 장애라는 말과 정신신체 장애라는 말은 병명이 아니고 여러 병명을 합친 하나의 진단, 아까 인격장애 이렇게 부르듯이 여러 병명을 부르는 큰 이름이에요. 근데 신체형 장애랑 정신신체 장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둘 다 몸의 병을 얘기해요. 마음의 병 얘기하지 않아요. 뭐 우울하다, 뭐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디 몸이 아프다, 뭐 질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신체형 장애는 검사해보면 이상이 없어요. 몸에 이상이 없어요. 근데 병이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정신과 가보시라고. 그러면 아까처럼 뭐 내가 뭐 미쳤냐요? 뭐 나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반면 정신신체 장애는 진단 자체가 사실 정신과 진단이 아니에요. 그냥 뇌외과 문제인 병인데, 다만 그 병이 심리적인 요인이 많다고 여겨지는 병들을 다 부릅니다. 심지어는 모든 병이 다 정신신체 장애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게 다 정서적인 요소가 담겨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암을 못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암을 놨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능력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종교적인 맥락을 빼고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이 그 사람의 신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암도 정신신체 장애에서 아주 단골로 들어가는 진단 중에 하나고요. 그 밖에도 결핵, 그 다음에 우리가 천식, 뭐 류마티스 이런 병들이 단골로 등장하는 이제 그 정신신체 장애들입니다. 그 정신신체 장애 연구에서 대표적인 연구가 고혈압, 심장병 이런 병 중에서 심장병에 대한 연구인데, 미국의 이제 내과 의사가 심장병을 걸리는 사람의 성격들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성격을 크게 타입 A와 타입 B, A형과 B형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A형은 상당히 이제 꼼꼼한 사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 사람, 아주 그냥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죠.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인데, B는 느긋한 사람, 한 번에 딱 한 가지밖에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회사 업무를 처리할 때는 B형은 참 능률이 떨어져요. 느긋하고 오늘 못해도 내일 하면 되지 하고. 근데 A형은 뭐 빨리빨리 하면서 막 한 번에 막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 상사 입장에서 보면 A형이 일 처리 업무 능력이 탁월하니까 A형한테만 일을 더 많이 시키죠. 그럼 B형은 오히려 계속 놀고 A형은 더 일이 많아져요. A타입이 심장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B타입에 비해서 뭐 4배 이상이 높던 거,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 때문에 A타입 이런 말들을 흔히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정신신체 장애를 연구하는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들, 특히 뭐 천식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심리적인 어떤 특성이 천식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유보다는 오히려 생리 기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요인은 작용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핵이 많죠. 전체적으로 결핵이 많은 것이 위생 문제도 따르지만은 심리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핵도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겨내는 수준이 다르니까요. 그런 걸 정신신체형이라고 하는데,
반면 신체형 장애는 검사해보면 말짱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무슨 몸에 무슨 뭐 암이 걸린 것 마냥 무슨 병이 있는 것 마냥 계속 아프다,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꾀병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병은 크게 3개입니다. 아니 2개. 꾀병, 인위성 장애 2개가 있어요. 꾀병은 억지로, 정말 억지로 하는 거. 인위성은 병은 없는데 병을 만들긴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없는 병을 만들어내는 병을 인위성 장애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위성 장애는 아니고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 신체형 장애 중에 병명 중에 하나가 신체화 장애입니다. 신체형 장애 다양한 병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병이 신체화 장애예요. 몸에 여러 군데가 아파요. 아까처럼 우울증 걸리려면 쉽지 않은 것처럼 신체화 장애에서 그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그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나타내려면 정말 어려워요. 네. 이쪽 저쪽 다 아파야 돼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이쪽 저쪽은 다 아프지는 않는데 꼭 어느 한두 군데는 아파요. 네. 그런 병명을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라고 합니다. 신체화 장애까지는 안 가고 몸에 한두 군데가 아픈데 이상은 없는 사람,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진단 많이 되는. 왜죠? 그거랑 제일 가까운 병이 화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DSM의 정확한 진단 기준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제일 가까운 걸 찾으면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라고 돼요. 그래서 그쪽 진단을 이제 쓰게 되죠. 근데 몸 탓하는 거, 몸으로 표현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때 우리가 크게 2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255쪽에 보면은 중간에 개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알렉시사이미아라고 한다고, 그런 용어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즉 신체화는 뭐라고 형언하기 참 어려운 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표현하기가 참 애매해요. 감정으로 얘기하기도 참 애매해요. 그럴 때 제일 만만한 게 아파 이거죠. 네. 맴이 아파. 네. 그래서 아프다라는 표현은 참 다양하고 미묘한 표현들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고 표현할 수 있는 참 좋은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적인 언어이긴 한데 강박증처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지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째는 그것보다 한 6줄 내려가서 1차 이득과 2차 이득의 증상이 있는데 2차 이득. 그러니까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갖지는 않아요. 근데 2차 이득 때문에 1차 이득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몸이 아프다고 늘 호소해서 몸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치료하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1차 이득인 몸의 상태를 좋아지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달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원하는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2차 이득이 있어요. 2차 이득이 달성이 돼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감기를 걸려가지고 학교를 하루 빠졌습니다. 감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어요. 제가 그날따라 이렇게 열이 조금 있긴 하니까 새벽에 잠이 깨더라고요.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일어났는데 한 새벽 3시인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열을 재봤어요. 열이 정상이치 거예요. 위기감이 오더라고요. 오늘 학교 가야 되는구나. 나는 가기 싫은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리에서 뱅뱅 돌았어요. 한 30번 돌고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열이 올랐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또 빠졌습니다. 네. 그 2차 이득은 뭐죠? 학교 안 가는 거. 저는 의도적인 거죠? 신체화 장애는 아니죠? 꾀병이죠. 근데 신체화 장애도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들이 몸의 탓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2차 이득이 있어요. 2차 이득이 성취가 안 되면은 몸이 나아질 일이 없죠. 어떤 분은 계속 몸 탓을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 딸한테 대한 어떤 감정이에요. 몸이 아픈 걸 통해서 계속 딸을 조종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속보이는 조정을 해요. 남편을 조정하는데 아파가지고 뭐 남편이 어디 지방 출장 가려고 그러면 아파요. 못 가요. 너무 속이 보여. 그런데 자기는 그거를 정말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보면 더 미워요. 좀 알기나 알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이 두 분들한테 다 얘기를 해보면은 저 딸 때문에 고생입니다. 또 이제 우리 남편 내 맘대로 안 해요. 하면서 몸이 아파요. 그런데 두 가지는 연관성을 못 가져요. 항상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병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가 연결이 제일 많거든요.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그 어떤 병보다도 몸 탓으로 넘어갈 때 참 고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나요, 잘. 그래서 경고를 많이 하는데 몸 탓하면 이건 끝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몸 탓까지 넘어가면은 아주 다시 이렇게 넘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신체화 현상에서 고개를 끄덕일 필요는 있어도 경고를 잘해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느낄 만큼 느끼고 오히려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몸 탓을 하는 거랑 비슷한 게 식사장애예요. 그래서 식사장애도 이 맥락에서 같이 이해하면 참 좋은데 식사장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거식증이랑 폭식증이 있죠. 거식증은 이제 안 먹고 살 빠지는 사람, 폭식증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음식을 그냥 확 먹어버리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한꺼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따로따로. 근데 왜 그렇게 먹냐, 왜 이렇게 안 먹냐 라고 할 때도 그게 몸 탓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260쪽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9번째 줄. 식사장애 환자는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기의 몸과 음식 조절 능력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절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도 2단계적인 주제에 많이 가까운데 통제 욕구에 관련된 것이죠. 자율성을 확보하는 사람들은 식사장애에서 이렇게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통제 욕구에서 여전히 어머니의 그 지배가 더 높거나 이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개 이런 식사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가족 관계를 볼 때 제일 많이 있는 가족이 경계 없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운더리가 없는 가족.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생활이 없어요. 항상 벌컥 문 열고 뭐해? 이렇게 물어보죠. 속옷 갈아입고 있는데도 이렇게 쓱 열고 아빠가 딸 문 딱 열어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속옷 갈아입는데요? 야 가슴이 좀 적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딸도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잘하는 소죠. 에이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뭐 대개는 이제 다른 가족이면 아주 끔찍하게 얘기하죠. 딸이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해서 몸에 그 연고를 발라야 된다. 그러면 아빠가 무슨 훌훌 옷 벗어요 그냥. 초등학생도 아닌데 대학생이 발라주고 아빠가 이해가 안 가죠. 경계가 없는 가족은 사생활이 없어요. 자식들도 와가지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난 얘기들을 너무 시시콜콜하게 부모한테 다 해주고 부모는 또 그걸 듣고 뭐 좋은 일 나쁜 이런 얘기를 해줘요. 경계가 약하죠. 경계가 약할 때는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가족애가 든든하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사람이 그 안에서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차라리 나은데 그러다가 이 사춘기가 되면요 자기 영역을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생겨나면서 더 문제죠. 왜냐하면 이 가족은 그것들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경계가 없거든요. 다 간섭이 돼 있고 자기 방으로도 자기 경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프라이버시 형성이 안 되고. 그러고 보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나도 없어요. 학교 온 것도 엄마가 아빠가 결정해 준 거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도 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도대체 나를 뭘 가지고 내가 관리하면서 나라고 생각하나. 그러다가 이제 꽂히는 게 어디라고요? 음식.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하잖아. 내가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내가 조절하잖아. 그러면서 음식을 조절하는 그 조절력을 자기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잘 조절하는 게 아니라 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래도 조절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안 먹는 것도 조절이라고 생각하고
폭식도 조절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조절이 아니라 지배 당하는 거죠. 반대로 보면. 예. 그래서 음식은 어머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어머니가 하는 간섭이 이게 아주 이중적이죠. 어느 때는 좋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아주 싫고 질색이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감정도 양가적이에요. 엄마를 그냥 내치고 싶기도 하고 또는 엄마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기도 하고. 음식을 그거랑 똑같이 취급해요. 내치고 싶을 땐 토하고 받아들이고 싶을 땐 막 먹고. 그런 특성들이 이 식사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관계의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식사장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그렇게만 문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좀 더 그 사람이 식단도 따져보고 칼로리도 따져보고 음식 조절을 하게 될 때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다뤄주죠. 뭔가 이렇게 자꾸 폭식이나 거식이 확 올라올 때는 이 심리적인 어떤 요인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게 꼭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런 통제 욕구나 자기 영역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건드려질 때 확 올라옵니다. 그걸 설명해주고 마음에 안심을 시켜주고 그래야지 이제 고비고비 넘어가죠. 다른 병명들은 여러분들이 좀 책을 찾아서 보면 좋겠고 아동병리로 좀 넘어갈게요. 272쪽인데 제가 이제 이거 강의할 때만 해도 아동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많이 강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병리들을 책에서 많이 담지는 않았는데 요즘 이 아동에 대한 병리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등장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설명할 때 자폐성 장애, 틱장애, 뇌성마비 이 세 가지의 병을 위주로 해서 그냥 적어놨는데 사실 그 세 가지 병명보다 더 많이 요즘 회자되고 있는 병명은 그 272쪽에 위에 있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그리고 두 번째는 애착장애. 애착장애는 정확한 명으로는 반응성 애착장애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병명이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영역의 병명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있는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 진단 기준을 보죠. 309쪽에 있습니다. 309쪽에 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진단이 돼요. 주의력 결핍만 있어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되고 과잉행동만 있어도 ADHD 진단이 되고 둘 다 있으면 물론 당연히 진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꼭 같이 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보통은 산만하고 행동도 많고 이것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 1 아니면 2라고 처음에 돼 있잖아요. 1은 뭐죠? 주의력 결핍. 그죠? 예. 1이 주의력 결핍이고 2는 뭐예요? 과잉행동. 예. 그러니까 둘 다 있거나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은 이 ADHD 진단이 맞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주의력 결핍은 어떤 게 있는지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하나하나 항목들을 맞춰보면 돼요. 몇 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6개. 꽤 많이 있어야 되네요. 거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 정밀한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이나 다른 활동을 할 때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를 잘한다. 또 놀이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운다. 이 주의력이 결핍된 사람은 관심을 오래 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처럼 놀이를 계속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학습. 학교에 앉아가지고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금방 딴 생각하고 있어요. 산만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주의력이 결핍. 어디에 진득하게 오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딴 데 신경을 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보호자가 우리 아이는요 게임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TV는 잘 봐요. 그래요. 주의력 결핍도 있으면서 TV나 게임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네. 주의력을 항상 바꿔주잖아요. 화면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계속 다중인격으로 바꿔주면은 집중 잘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루하잖아요. 책은 벌써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의력을 따라올 정도의 능력은 못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의력에서는 능력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 능력을 바리바리바리만 해주면은 오래 끌고 가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령이죠. 하나의 요령. 그 다음 뭐 C, D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잉행동. 과잉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충동성을 같이 봐요. 뭐 과잉행동은 그야말로 몸을 뒤틀어요. 계속. 제일 재미있는 진단 기준은 2인데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움직인다 하면서 모터 달아놓은 듯이 움직인대요. 배터리 꺼질 때까지 한번 켜놓으면 태엽 다 풀릴 때까지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충동성도 있고, 저는 저희 병원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 중에 요 앞에 전선이 지나가는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딸깍해서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 통로가 있는데 보통은 예의 차리면 안 만지거든요. 저기 뭐지 관심은 있어도 절대로 못 만져요. 그렇죠? 걔네들은 꼭 만져요. 제가 그걸 가지고 진단 기준이라고 했어요. 저걸 만지는 ADHD가 오늘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들어오죠. 그러면 만지나 안 만지나 이렇게 보겠어요. 만진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만져요. 왜냐면 산만하니까. 그리고 해라 말아라고 본인을 제어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만져요. 그럼 엄마는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잡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엄마한테 칭찬을 받을 기회를 갖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험하면서 알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막아요. 그렇죠? 안 막겠어요? 뭐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뭐 연필 달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럼 하나 주면은 또 달라고 그래요. 색깔 바꾸고. 이거 마음에 안 든대요. 되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죠. 어떻게 와가지고 진료하는 중에 그림 그리고 있겠어요. 엄마가 기가 차죠. 막 답답해가지고. 하다가 엄마한테 그림을 보여줘요. 엄마! 보여줘요. 됐어. 그때 이제 표정이 샥 바뀌어요. 그리고 막 그래요. 아까 인지장애, 인지적 강박적인 사람님 마냥 호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푹 좁아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있어요. 사실 그때는 칭찬해줘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요, 그거 칭찬을 못 해줘요. 못 해주죠. 엄마 탓은 아니에요. 늘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아이와 진정한 교류는 상당히 많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ADHD는 치료를 어떻게 하죠? 네, 약물 치료를 합니다. 약물 치료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놀이치료 이런 거 해요. 놀이치료도 너무 산만하면 못하죠. 네. 적당히 이렇게 해서 집중력을 아까처럼 뭐 게임이나 이런 것처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특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놀이치료도 이렇게 관심을 자꾸 분산시키면서 하면은 따라올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ADHD는 놀이치료도 안 돼요. 그 산만성 때문에 진정한 ADHD는 놀이치료를 하면서 알죠. 아, 얘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요. 근데 그 ADHD에서 치료제가 각성됩니다.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 지금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는 이제 뭐 변형물이 좀 있어서 포장의 차이지 결국 약은 하나예요. 메틸페니데이트. 그거를 이제 한 번 먹으면 약효는 서너 시간밖에 안 가는데 제형을 개발을 해가지고 뭐 반나절도 가고 하루도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약 제형을 개발했을 때 이제 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라는 각성제예요. 그러면은 가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얘 행동 많아요. 각성제 먹으면 힘이 불끈 쏟아가지고 10분 산만하는 게 20분 산만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막상 약을 써보니까 이거 얌전해져요. 이해를 못하겠죠. 행동이 많은 사람한테 에너지를 불끈 씻는 약을 썼더니 행동이 온순해져요. 파라독시칼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참. 근데 이유가 바로 AD, 주의력 결핍이 핵심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산만한 아이들한테 무조건 약 써서 무조건 활동만 늘어나게 하면 정말로 산만이 늘지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집중이 저하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약을 쓰면요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자기를 조절해요. 아, 저 아이는 자기의 능력이 확실히 부족해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했지 자기 능력을 채워주니까
자기 조절을 하는구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집중력의 충분한 배가를 통해서 학습의 그 지속적인 원활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떤 어머님 또 물어요. 아니 약을 쓰면은 확실히 애들한테 해롭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불편한 게 있어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식욕 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육부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당장 지금 엄청나게 커야 될 아이가 약 먹고 못 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 쓰는 게 아이한테 꼭 좋은 건 아닌데 꼭 약을 써야 되나요? 라고 묻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 아이는 집중력의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정보가 그냥 샌다고. 계속 정보가 샌다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중요한 시기에 학습의 기능을 못한다고. 근데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울 거 초등학교 때 배워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그때 머리 좋아진다고 그때 배우면 그게 되겠냐고.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사실 약 쓰는 게 꼭 좋은 거라고 생각은 못한다. 하지만 이 나이 때 그것들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얘는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학습의 그 다음 문제들을 사실은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약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 아이가 남게 뭔가 배우고 경험하고 이런 게 남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을 써보면은 효과를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효과를 보는 사람은 확실히 이것 때문에 아이가 남는구나, 자기가 배우고 습득하고 이런 게 자기 안에 남는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당장 보면 알아요. 약이 효과가 있으면 엄마가 애를 덜 혼내요.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제치고 그게 좋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주는 부정적인 자극이 없어졌다는 게 아이한테 얼마나 큰 자극이 되는지 몰라요.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보면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주의력 결핍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산만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집중도의 낮음에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성 애착장애라는 병명이 있죠. 311쪽에 있는데 애착장애는 아까 그 에이스워스가 얘기하는 그 SSP, 낯선 상황 절차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일군의 치료자들에 의해서 등장한 용어입니다. 애착이라는 용어가. 어태치먼트라는 용어가 그 시기부터 아주 각광을 받기 시작한 용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대로 육아에 대한 아이들 가르치는 그 용어에서 심리적인 용어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애착입니다.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면 애착이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애착이라는 단어를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의학적으로는 사용할까?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때는 엄마가 애 잘 돌봐주는 게 애착이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애착이라는 단어가 있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으면서 이 애착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애착이라는 단어를 심리학적인 용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썼던 사람은 볼비라는 사람입니다. 볼비라는 사람이 애착이라는 용어를 가장 그 심리학적인 언어로 이렇게 등단시킨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에이스워스입니다. 아까 얘기한 낯선 상황 절차. 두 사람이 견해가 약간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보강이 됐어요. 첫 번째 볼비가 말하는 애착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생물학적인, 아주 동물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애착이 없으면 그 생명은 죽는다. 되게 포유류에 있어서 애착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자기가 알아서 살아요. 그렇죠. 거북이는 태어나자마자 막 기어다니더라고요. 네, 막 뛰어다니고 완전히 생존이에요. 왜냐하면은 알은 저기 해변에서 났는데 물속에 들어가자면 중간에 막 새가 잡아먹거든요. 죽어라고 뛰더라고요. 와, 거북이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는 애는 한 100마리 중에 얼마 안 되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거의 다 잡혀먹이고, 이야, 진짜. 근데 걔는 태어나자마자 누가 뛰어 그랬나? 그냥 자동적으로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애착은 아니고요. 비슷하게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자기 엄마를 자극시켜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게 하고 키워주게 하고 자극을 줍니다. 엄마가 무조건 그 새끼를 돌보는 게 아니라 새끼가 엄마를 이렇게 자극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볼비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태치먼트.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보고 발견한 게 아니라 포유류적인 습성을 보고 발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새는 부리에 이렇게 점이 있는데 점을 지어봤어요. 엄마가 반응이 없어. 키워주지는 않아. 그래서 얘는 이 점이 생존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없으면 얘는 생존 자체를 못한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점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는 안 했어도 그걸 보여줌을 통하여서 엄마가 나를 끌어당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떨까? 동물은 그렇게 아주 원초적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어떨까? 사람도 나름대로 있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우는 거. 엄마가 자극이 돼요. 심박동수도 다르고요. 그리고 옹알이 하는 거. 그리고 베네치 타는 거, 웃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엄마를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안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죠? 젖도 안 먹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동물적인 감각의 용어로 애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게 볼비예요. 근데 에인스워스는 그거를 조금 더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 땡겨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애착은 꼭 엄마와 나와의 생존 욕구에 대한 관계만이 아니라 어디에 또 있다고요?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엄마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애착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착을 골고루 잘 나누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은 건강한 관계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착 관계를 단순하게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그냥 일방적인 이런 관계의 모델에서 에인스워스는 조금 더 이제 다른 관계까지 모델을 이제 펼쳐간 거예요. 그러면 반응성 애착 장애는 뭐죠? 애착이 실패한 겁니다. 애가 반응을 보였는데 왜 엄마 아빠가 반응을 안 보이나? 왜 안 보이죠? 엄마 아빠가 그야말로 버린 거죠. 마음으로 버리던 실제로 버리던 진짜로 유기를 하는 겁니다. abandonment,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자기가 애착 반응을 자꾸 나타내도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어요. 사실 애 탓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애가 애착 반응을 안 보여도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다른 포유류랑 달라요. 돌보려는 어떤 의지를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 사람이 더 안 좋아. 다른 동물들은요, 필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새끼를 돌보거든요. 근데 사람은 버려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훨씬 더 안 좋은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착 형성을 못하면 아이가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먹지도 못하고, 또 정서적인 애정도 당연히 못 받고, 둘 다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인 것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애가 커야 될 영양분조차도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해지고 정서가 아주 균열이 되죠. 그런 아이한테 애착을 주면은 거의 생존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쫙 살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끔 TV에서 학대받는 아이들 보면은 정말 괴롭다가 어느 시설에 보내줘서 잘 먹고 하다 보니까 아주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냥 건강하게 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TV 통해서 많이 보죠. 그런 걸 봐서도 애착은 그야말로 주기만 하면서 하는데 그거를 주지를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이거는 병을, 그 인재라는 표현처럼 병을 인간이 만든 병입니다. 무슨 그 사람의 그 아이의 기질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취약성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진정한 양육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만들어낸 병명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아이가 애착 장애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 타입이 나와요. 311쪽에 보면은 다음에 1 혹은 2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1은 어떤 형식이죠? 관계를 안 하려고 해요. 애착의 상처를 입은 아이가 어떤 관계든 관계를 회피하려고 하는 방식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애착 장애고, 2는 어떻게 돼 있죠? 아무나 붙어요. 뭔가 애착을 줄 수 있을 법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붙어요. 유괴되기 딱 좋은 아이들이죠. 누구한테나 붙으니까 누구한테나 잘 보이려고 하고 위험하죠.
둘 다 애착장애의 일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그야말로 부모 교육, 부모를 잘 교육해서 그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정보를 줘서 그 아이들을 이제 건강하게 키우는 요령들을 부모가 알아야 되죠. 사실 옛날에는 부모들이요, 그런 거 안 받고 잘 키웠는데 요즘은 배워도 못해요. 희한하죠.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서 옛날에는 그냥 터득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배워도 못해요. 어떤 면에서 덕분에 우리 지금 여러분과 같은 사람, 저와 같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떤 걸 즐거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75쪽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 정신병리 강의를 마무리하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10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분별력을 가지시라. 어디가 병이고 어디가 정상이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 기준의 중간은 겹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매한데,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병으로 봐야 될지 또 정상으로 봐야 될지는 이 한순간의 상황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대개는 과정을 통해서 평가하는 게 훨씬 쉬워요. 언제부터는 어땠고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을 봐서 평가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자꾸 배우시고, 그건 병이야, 병이 아니야. 인격장애도 제가 알려드렸지만은 무조건 기준 하나하나 맞추는 게 아니야. 어떻게 맞춰야 돼? 이런 것들을 해서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져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통합력이 중요하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저렇게 해결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이 심리적인 접근, 영적인 접근, 신체적인 접근을 너무 이렇게 분열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건강하지 않다. 골고루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준수해 가면서 양면적으로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는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조금 뭔가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련을 한 가지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죠? 희망이에요, 희망. 제가 이 두 가지로만 얘기했더니만 어떤 보호자가 그러더라고요. 정신분열병 환자 보호자가, 우리 아이는 안 낳는 거죠? 그 말 듣는데요,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강의를 어떻게 했나? 안 낳는다라고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부모가 참 성숙한 부모예요. 저를 성숙시켜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의사가 왜 필요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응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고맙죠, 저로서는.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가 완치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근데 본인들이 알거든요. 그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이 병이 어떻다는 현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1단계의 취약성, 2단계의 취약성, 3단계의 취약성 중에서 1, 2단계의 취약성은 참 어렵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들은 뭐 이렇게 뭐 하면은 획기적으로 싹 없어질 것이다, 환상이에요. 하지만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봤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이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매우 적지만은 있긴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죠. 여러분들이 그 희망을 놓치지 말고 그게 일반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영역까지 더 펼쳐갈 때까지 우리가 그야말로 한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더 나아가는 그런 자세들을 잘 견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